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수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 CPI 한 곱이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고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해서 막 환호를 할 때는 그 아직 아니죠. FOMC가 지나가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FOMC 이전에 이렇게 올라가면 꼭 뭔가 불안해지던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오늘 알고리즘은 특별하게 제가 좀 최근에 주목했던 뉴스들의 캡처를 많이 가져오면서 한번 얘기를 엮어봤습니다. 바로 뉴욕으로 가보시죠. 사진 보시죠. 이런 사진, 파월 형님의 이런 사진 저는 진짜 처음 봅니다. 항상 뭔가 좀 찌푸리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봤었는데 고민이 되게 많아 보여요. CNBC에서 이런 자료를 일부러 썼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요거를 한번 써봤는데 여기 보니까 크런치 위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크런치, 그러니까 막 바삭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불안불안한 한 주가 예상된다라고 CNBC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CPI는 잘 넘겼지만 FOMC 과연 연준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생각, 저뿐만이 아니라 CNBC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뻔하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저 간극이잖아요. 간극.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과 금리 인하에 대한 빈도와 전망 이런 것들이 너무 과속입니다. 너무 빠르죠. 그런데 아마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상으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정도로 내려가려면 원래 지금 5.1이 중간값인데 그게 한참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표가 과연 연준이 내줄 것이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게 나올 것이냐, 아마도 내일은 일단 좀 긴장감 갖고 다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보험성이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준이나 파월 의장이 보험성으로 뭔가를 한 적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데이터 의존적이다, 데이터를 보고 대응할 것이다 라는 그 원칙 자체는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지수는 계속 오릅니다. 계속 사상 최고치 다우는 도전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에요. 뭐 11월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유, 첫 번째로는 요 뉴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드가 내년 이 F150 라이트닝이죠. 전기 트럭을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인답니다. 뭐 조금 10%, 20% 줄이는 것도 아니고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그렇다는 건 내년에 전기차 시장이 고금리로 인해서 분명히 좀 안 좋을 거고 경기도 결국에는 둔화가 되는 것,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대했던 거잖아요. 고금리의 여파가 좀 경기에 주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일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시장은 퍼즐을 계속 맞춰 나가고 있다는 걸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슈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시스가 이번에 매물로 나온 건 아닌데 58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았어요. 이 고금리에 어떻게 58억 달러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부터는 떨어질 거니까 만약에 메이시스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달금리도 싸질 테니까 이거보다 더 큰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M&A 시장에서 가장 어떤 매물을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싼 가격대일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반대로 말하면 금리 고점은 이제 지났을 것이다,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다고 해도 11월처럼 올라가지는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과 FOMC 그러니까 연준의 전망은 계속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요 그 줄다리기 하는 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이냐, 지금 그 안에서 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경기도 둔화되고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을 왜 얘기를 또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좀 급해요. 이제 1년도 안 남은 재선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앞으로 좀 쏟아내지 않을까. 뭐 지금 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진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걸 아마 뭐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정책들을 통해서 분명히 메꿔 갈 거고요. 저는 이 뉴스에 굉장히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무려 48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한 방에 탕감시켜줬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8만 명이 48억 달러를 빚졌는데 그걸 없애줬어요. 뭐 이렇다는 거 이게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 심리가 좀 탄탄해야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고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그 학자금 대출이라는 부담을 덜어주면 소비 심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고금리가 아무리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거 있죠.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는 살아있고 소비 심리는 살아있는 골디락스 장세, 그 부분들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유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간밤에도 68달러대까지 WTI가 급락세가 나왔는데 아무리 오펙에서 감산을 한다고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 그 배경이 결국에는 미국의 의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유 수출량이나 원유 생산량 미국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넘어서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떻게든 물가 상승은 막아야 돼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오펙에서 공급을 원래 그렇게 줄이면 기본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로직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물가 잡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고요. 물가도 잡고 소비 심리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 전제를 갖고 보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조금 둔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지수 자체가 막 급락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일단은 이 뉴스도 지난주에 지난달에 있었죠.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어떤 전혀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군사적 통화 체계를 재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 같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자. 뭐 둘이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힘을 좀 본인들이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뭐 부동산부터 해서 리스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당분간 좀 집중하자, 일시적으로 화친하자라는 측면에서 외교적인 비용도 많이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섹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상황들 다 차치하고라도 바뀌지 않는 것, 아무리 저 둘이 잠깐 손을 잡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두 사람의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 대해서 전혀 뭐 평행선을 오히려 더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중에 이 칩스법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벌써 이 보조금 정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거의 시동이 걸렸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는 뭐 놓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전기차 밸류체인, 사실 이거 미국에서는 뭐 IR에 이미 다 보조금을 자기 그 회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관심이 이게 많잖아요. 전기차 밸류체인도 궁극적으로 가면 자율주행차 이그 자체가 디바이스가 되는 측면에서 AI 디지털 싸움에서 분명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거든요. 뭐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 친환경 정책, 전기차 정책 완전히 다 엎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관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따라잡으려는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을 쏟아낼 것이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게 밸류가 너무 낮게 현재 책정이 돼 있으면 당분간은 그 정책 모멘텀 으로 간극을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가볼 텐데요. 여의도의 상황은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뭐 코스피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배경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거래대금 부진을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12월이
보통은 뭐 원래 거래 대금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또 고금리의 장기화, 그다음에 FOMC, 뭐 CPI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수급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구간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급하거든요. 미국은 대선이 11월이지만 우리나라는 총선이 4월이에요. 뭔가 좀 그런 정책적인 카드들을 연말 연초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 카드로 공매도 금지와 두 번째 카드로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이게 뭐 물론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제도적인 개선 측면에서 나왔기를 다들 알고 있지만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12월에 그 양도세 변동성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번 주 내에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수급이 조금 메말라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두 가지가 개인 수급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의 공매도와 그 양도세 그러면 막 바이오, 뭐 2차 전지, 공매도의 타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쪽으로 개인들이 조금 더 수급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연말 연초에 특히 그리고 또 중소형주에서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 보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예산안 안에서 뭔가 투자 포인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안 증가율이 좀 높아진 쪽이 일단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확실히 경기 부양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국방 외교 통일이 확실히 좀 눈에 띄잖아요. 뭐 통일보다는 아마 외교적인 관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네덜란드로 넘어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해외에 뭐 영업사원이라면서 순방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수출 쪽으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 특히나 우리나라의 외교가 최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쪽과 조금 더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말했던 미국이 챙기고 있는 달라지지 않는 미국이 집중하는 그 섹터가 우리나라에서도 빛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정책 모멘텀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구분할 시간, 이상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두 번째는 산타랠리가 그래서 더 강해지지 않을까. 현실은 금리 인하는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중순은 돼야 좀 5월, 6월은 돼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가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산타랠리는 이미 11월에 왔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정리하는 관점에서 혹시 정책 모멘텀이나 다른 모멘텀들이 뭐가 없나 한번 저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